결국에는 뭐 연준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된 것 같은데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도 이제 연준이 앞당겨? 그러면 한국은행도 앞당길 수 있겠네. 왜냐면은 한국은행이 현재까지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로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불확실성 해소가 됐으니 그러면 한국은행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만기의 국고금리가 다 기준금리 레벨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국고금리라는 거는 보통 기준금리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국고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밑에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미래에 있을 금리 인하를 앞당겨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물가가 안정돼야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게 한은 총재가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물가 같은 경우는 뭐 12월 물가 3% 초반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는 좀 시기상조인데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는 좀 좋은 일 전반적으로 많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이렇게 어두우십니까? 좋은 일 많아야죠.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따끈따끈한 연구위원님께서 바로 어제 저는 밤에 전화를 받았는데 마무리를 밤에 하신 거예요, 이 보고서를? 네, 밤에 했습니다. 사실 어제 거의 낮에 너무 이제 업무를 못 하고 밤에 돼서 좀. 이것도 업무이시죠, 뭐. 그죠, 이제 이 본업은 못 하고 다른 업무하다가. 진짜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네. 어젯밤에 완성하신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 전반적인 제목이요. 또다시 앞서가고 있는 시장이네요. 네, 어떤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결국엔 또 시장이 또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시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뭐 적정 요 레벨이라는 건 사람마다 생각이 차이는 있지만은 적정 레벨을 딱 가운데 놓고 과매도 과매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0월 말까지 놓고 보면은 이제 연준의 긴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고 그러고 나서 11월 FOMC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의 이제 국채 발행 계획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인하를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FOMC가 되게 세게 나왔죠.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거 완전히 생각과 다르게 나왔는데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왜 생각과 다르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파월 연준위원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매파적인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와 달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는 드디어 이제 시장이 원하는 발언이 나온 거죠. 네. 사실 이제 긴축을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시장의 관심은 어디까지 올리냐 그리고 언제부터 내리냐 어디까지 내리냐 요게 관심이었는데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언제 내리냐에 대한 이런 좀 기대가 많이 꺾여 있었다가 이게 11월부터 살금살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다가 12월 FOMC에서 파월의 딱 발언으로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에 보면은 이제 3월에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총 6차례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과도하게 그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12월 FOMC에서 파월 연준위원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다수의 연준위원들, 뭐 미국도 사실은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발언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발언하신 분들의 멘트를 다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인하 이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 굉장히 과도하다.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되게 과도하고 그리고 이제 윌리엄스 연은 총재,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게 진짜 금리 인하를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말과 그리고 뉴욕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이제 12월 FOMC에서 연준이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는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 어떤 조건들 하에서 금리 인하를 할까에 대해서 좀 금리 인하의 조건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시장이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을 듣고 해석을 하는 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하 프라이싱 앞당겨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물가 데이터를 보더라도
물가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의 목표가 사실은 이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요 두 가지인데 고용 시장 워낙에 견고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제 고용 시장보다는 물가를 중심으로 두고서는 금리를 인상했는데 물가가 내려왔으니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준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으니 이러면서 이제 인하를 쫙쫙쫙 당기고 있는 건데 분명 이건 좀 뒤에 과도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연구위원님의 보고서 거의 마지막 장 부분에 보면은 중앙은행 네. 인사들 발언도 뭐 미국, 한국, 뭐 유로존, 영국 이렇게 쭉 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윌리엄스 총재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 부분도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 과하다라는 게 결론이신데 6차례 반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합리적인 수준은 3번 정도로 합의가 네.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연방기금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더들이라고 하죠. 증권사라든가 그렇죠? 운용사에서 이제 트레이더들이 네. 선물 시장에서 이제 결국에는 매매 차익을 얻는 네. 거다 보니까는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갈 때 그쪽 방향에 배팅을 하면서 더 이제 시장이 강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경제를 전망하는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3번 내외에 네. 이런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고 많게 생각하시는 분도 4번에서 5번 정도의 수준의 이제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뭐 인하 시점을 원래 이제 작년 말에 썼던 연간 전망에서 연준이 3분기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은 앞당겨질 수 있는 거는 저희도 조금 열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 반영된 것처럼 6차례까지 인하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건 분명히 과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연구원님 요 3번과 6번의 괴리가 있잖아요. 네. 시장의 괴리는 작년에도 굉장히 시장과 연준의 괴리, 뭐 중앙은행과의 괴리는 많이 얘기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괴리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좁혀지려면 어느 정도 과하게 움직였던 시장이 그 맞춰가는 흐름도 맞습니다.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 요 이제 시장과 네. 현실화 가능한 사이에서 이제 괴리를 맞춰가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시장과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바뀌어갔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파월의 발언이 되게 세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시장이 원하는 발언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데이터 한두 개 잘 나온다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급격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바뀔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게 지금 시장이 3월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3월이면은 올해 두 번째 FOMC 회의거든요. 네네. 그럼 첫 번째 회의는 이번 달 말 1월 네. 31일입니다. 그럼 1월 31일에서의 연준의 성명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런 기자회견 내용들을 보면은 시장도 감을 잡겠죠. 연준이 3월에 인하할 수 있겠네, 혹은 없겠네. 우리가 또 되게 앞서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시장이 우리의 생각이 맞았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또 한 번 앞서갔구나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제 월가 쪽에서도 조금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 인하가 과도한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간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올라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1월 FMC가 되면은 실제로 3월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결이 날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1월 FMC 늦어도 1월 FMC 때까지는 내 포지션을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좀 이벤트들, 뭐 그게 발언이 됐든 혹은 지표 상황이 됐던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을 이제 이벤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1월 말 정도가 되면은 현재보다는 조금 금리가 올라가 있는 수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 정도 한 겁니다만 의사록이 공개가 내일인가요? 될 텐데 여기에서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논의 사항이 앞서서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생각보다 논의가 그렇게까지 비둘기적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한다면 그 괴리가 줄어드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결국에는 의사록이 FMC 회의 때 실제로 이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거는 시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구나라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인하 프라이싱을 쫙쫙쫙 당겨온 건데 만약에 이제 의사록을 봤더니 조건들 이런 조건들, 뭐 물가가 둔화됐을 때, 혹은 실업률이 어떠세,
몇 프로일 때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상황이고 조건만 논의를 하고 시점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일부 좀 금리나 기대가 되돌릴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의사록이 나오고 이제 금요일에 네. 고용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사실은 이제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나게 된다면은 서프라이즈라면 이제 고용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탄탄하다. 네. 지금 이제 컨센이 이제 12월 고용이 16.5만 명 증가하는 네. 걸로 나와 있고 실업률은 3.8% 기록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요것보다 이제 조금 굉장히 잘 나오는 숫자가 확인이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보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선물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제 금리나 기대가 3월까지 왔던 게 더 뒤로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용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2023년과 24년에는 고용에 대한 해석은 좀 변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인하 기대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네, 뒤로 꺾일 수 밀리거나 있죠. 꺾일 수 있다. 네. 뭐 고용이 잘 나오는 건 분명히 좋은 건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경기가 침체를 피해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고통스러운 거죠. 차라리 침체가 오면은 빠르게 인하를 하고 끝날 텐데 침체가 안 오니 연준이 고금리를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앞서서 제가 연준이 지금 올해 3월에 인하를 해서 총 6차례 인하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도하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연준이 결국에는 이제 올해라는 건 12개월인 거잖아요. 네. 12개월 동안 6차례 인하를 한다라는 건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연준이 12개월 동안에 5번 이상 인하를 한 사례를 보면은 다 경기가 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아닐 때 12개월 동안에 6차례, 5차례 혹은 6차례 이상 인하를 한 경험이 없어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전망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아직도 뭐 경기 침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 폭 자체는 되게 약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약간 되게 기대에 차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는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더디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지금 4페이지에도 명시를 해주셨는데 과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연준은 경기 침체 없이 12개월 동안 6차례 인하를 한 적이 없다. 네, 그런 맞습니다. 경험이 없다. 근데 네. 5차례 인하했던 적은 있는데 90년, 2001년, 7년은 모두 침체가 네, 있었다. 맞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침체가 있을 때는 결국에는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가깝게 2020년 3월달에 보면은 연준이 인하할 때 보면은 그냥 2번 만에 그냥 제로 금리까지 가버리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인하할 때는 그냥 한 번에 빡 인하를 해서 결국에는 경기를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은 연준이 그렇게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조금 과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약간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3.9% 수준 오늘 같은 네. 경우에 이 정도 레벨은 어떤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레벨은 결국에는 3.9%라는 거는 지금 시장의 6차례 인하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네, 네. 이미 6차례. 그러니까 3월 인하를 시작을 해서 올해 총 6차례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사실 현재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보다 연말은 분명히 금리는 내려가 있겠죠. 근데 상반기 중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쭉쭉쭉 흘러내리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엔 지금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과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후퇴를 하면서 10년물 금리도 한 번은 반등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금리가 반등했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더 저가 매수 차원에서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저희는 정확하진 않아도. 네, 뭐 네. 4% 초중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레벨보다는 뭐 최대 한 30bp에서 30에서 40b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대 초중반. 우리가 네. 4.3을 굉장히 좀 중요한 레벨대로 네, 네, 맞습니다. 봤었었는데 그거를 좀 네, 넘어설 수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렇다면 그때를 채권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네, 맞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한국 국채에 대해서도 또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고서에서. 여기 역시 또 다시 앞서가고 있는 시장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 결국에는 뭐 연준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된 것 같은데 연준이 이제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도 이제 연준이 앞당겨? 그러면 한국은행도 앞당길 수 있겠네. 왜냐면은 한국은행이 현재까지 이제 계속 통화 정책을 할 때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로 연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불확실성 해소가 됐으니 그러면 한국은행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국고금리가 모든 만기의 국고금리가 다 기준금리 레벨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국고금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에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보통 기준금리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국고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밑에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미래에 있을 금리 인하를 앞당겨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에서 밝힌 거는 연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는 오직 한국의 유권, 한국의 이런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 거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밝힌 게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결국에는 통화 정책의 목표,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가 결국 물가 안정인 거잖아요.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고 이 물가가 안정돼야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게 하는 총재가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물가 같은 경우는 뭐 12월 물가 3% 초반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직은 조금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는 좀 시기상조인데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뭐 최대 목표, 제1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물가 네, 안정. 요거는 맞습니다. 계속해서 뭐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가계부채 문제 뭐 계속해서 금리 얘기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하나 더 우리 PF 문제가 네, 그래서 연말 끝나면서 불거지면서 사실 계속해서 불안했던 부분이 이제 나중에 네, 드러나면서 맞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게 네. 됐잖아요. 맞습니다. 뭐 부동산 PF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2년 전이죠.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걱정거리가 높아졌던 거고, 근데 이제 레고랜드 때와 좀 다른 거는 레고랜드 사태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금 시장이 경색된 거였어요. 실제로 이제 현물 시장이 뭐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는데 이번 이제 부동산 PF 사태 같은 경우에는 태양건설이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현물 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네. 시작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치면은 이제 레고랜드 때보다 좀 걱정거리는 더 클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때는 자금 시장의 경색이었던 자금 시장만의 문제였던 건데 지금은 실제 시장, 부동산 시장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런 문제는 더 커질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앞당겨진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부동산 PF 문제가 왜 생겼는지 보면은 금리거든요. 네. 저금리에서 다 조달하면서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차환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하는 총재가 신년사에서 좀 밝힌 게 뭐 금리 인하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부동산 PF로 인해서 요거에 투자한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실제로 이제 작년 7월 27일에 한국은행이 이제 발표한 게 뭐냐면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이제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갖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요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때 금리 그러니까 대출 금리 네. 그리고 담보를 맡겨주는 대출 채권의 종류를 확대해 줬습니다. 금리는 내려주고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금융 불안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작년 이제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네. 터졌을 때 보면은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했어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고 나서 유동성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3월 FOMC 때 금리 인상을 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금융 불안은 우리가 유동성 공급해서 해결해 줄게. 근데 우리의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 금리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 대응하겠다.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레고랜드 때도 보면은 한은이 유동성 공급해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1월 그리고 작년 1월 금통위에서 금리는 올렸어요. 사실은 이 유동성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이 원하는 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인하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한국은행, 연준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그거 자체가 철저하게 분리 대응하겠다. 그런 스탠스가 이번 한은 총재의 신년사에서도 확인했다. 부동산 PF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유동성 공급해서 해결해 주겠다. 근데 우리의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 금리는 물가를 최우선으로 목표로 세우고 운용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 한은 총재의 신년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부동산 PF로 인해서 금리나 기대가 나오는 거는 뭐 시장의 속성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화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현실화되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이 PF 문제를 대응하지는 네. 않겠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뭐 금리 이걸로 인해서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는 건 요것도 좀 앞서가는 것 네, 같다. 과도한 상황이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사실 요 태양건설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금융채권이라고는 하는데 451억 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뭐 외담대.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회사 채권, 회사채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도 지금 있습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네. 태형 건설 이제 건설 쪽이다 보니까는 이제 건설 관련된 채권 쪽에서 조금 이제 좀 크레딧 쪽에 대해서 좀 부정적 영향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결국엔 부동산 PF 쪽인 건데 네. 부동산 PF를 해주는 이런 금융기관들, 뭐 증권사도 있고 뭐 캐피탈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비중이 높은 부동산 PF의 이제 익스포저가 높은 특히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익스포저가 높은 이런 캐피탈사라던가 이런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해결하는데 굉장히 조금 많은 애를 먹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제 채권펀드 이미 뭐 레고랜드 때 형성해 놓은 요 채권펀드에 대해서 다시 재가동을 하고 오히려 이제 채권펀드 얘기 나오더라고요. 10조를 더 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불이 나고 나서 불을 끄겠다기보다는 불이 나기 전에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아예 이제 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제 진압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걱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되기는 또 생각만큼 쉽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긍정적인 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 레고랜드 사태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레고랜드 때 이후로 국내 채권 투자자분들의 이런 행태가 좀 많이 바뀐 게 뭐냐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레고랜드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채권들이 팔리지가 않네. 그리고 팔리는 것들은 결국에는 가장 유동성이 높고 가장 견고했던 국고 채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가장 고점이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때는 팔아야 되는 걸 파는 게 아니라 일단 팔릴 거를 팔자. 이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후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좀 안 좋을 것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런 발행 기관들이 문제가 생기고 좀 안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사실은 아예 이제 조금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레고랜드 때와는 좀 달리 이게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되기는 또 이제 행태가 변하면서 좀 그렇게 되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분위기 좀 전해 듣고 싶었고요. 채권펀드 규모 확대 방안 논의되고 있다.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진화를 하려고 하는 흐름이지 그걸 뭐 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까지는 단행하지 않겠다라는 걸 좀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섣부르지만 3월이라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한다면 우리는 그 뒤따라서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는 결국에는 뭐 시장에서 원하는 게 딱 그건 거죠. 3월에 연준이 인하를 하면은 그 뒤에 뭐 4월에 혹은 5월에 한국은행이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저는 좀 그러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물가가 제일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작년 11월, 작년 마지막 금통위에서 하느니 밝힌 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3%대 물가를 기록하다가 하반기 그리고 올해 말 내년 초가 되어야지 2%대 물가로 이제 둔화가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은 총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금리 인하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2%대 물가의 물가. 확인.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 그럼 상반기까지는 3%대잖아요. 상반기 때는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인하 시점은 여전히 조금 하반기 이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물가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게 물가라는 거 소비자 물가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이런 비중에 네. 따라서 이제 바스켓이라고 그쵸. 하거든요. 예를 들면 품목을 딱 정해놓고 이 바스켓 안에서 비중을 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바스켓이 예를 들면 100개가 있더라도 똑같이 100분의 1씩 소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어떤 건 더 많이 소비하고 어떤 건 더 적게 소비를 하는데 이게 근데 뭐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비중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중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은 이제 물가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크게 둔화가 됐던 게 상품 부분 그리고 물가 둔화가 잘 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던 부분들이 서비스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빠르게 둔화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비중이 줄고 상품 부분 비중이 늘어야지 사실 물가가 더 빠르게 둔화가 되는 건데 작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걸 보니까는 서비스 비중이 늘고 상품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는 상품 비중이 줄었으니까는 이 둔화가 되는 거는 폭이 커지더라도 물가 전체에서 봤을 때 영향 자체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물가 둔화가 굉장히 더디게 나오고 있는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 비중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은 물가 둔화 속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가 둔화 속도가 더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가의 비중 변화도 사실은 한국의 이제 물가의 안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연준이 3월달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3월달에 인하를 했을 때 그 뒤따라서 바로 한국은행 인하를 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저희는 좀 그건 어렵다. 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연준의 불확실성 얘기를 했으니까 하느니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체적인 물가 상황 이런 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상반기에 네. 인하 쪽으로 돌아서긴 좀 어렵다라는 게 의견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올해 사실 2024년은 채권에 본격적으로 진짜 관심을 가질 만한 해라는 분석이 연말에 좀 많이 네. 나왔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여전히 관심을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좀 레벨 자체가 레벨이. 이제 두 달 사이에 최근 2달 사이에 금리가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많이 메리트는 사라진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많이 가팔랐죠. 빨랐죠. 네, 굉장히 빨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11월 초에 연간 전망을 할 때 네. 현재 이제 국고 레벨이 한 3.3, 3.2 정도인데 이 레벨이 이제 1월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올해 1월 달에 나올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한 달, 2달 정도 앞당겨서 형성이 된 상황인 거죠. 뭐 결국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니 이 기대가 후퇴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언제 후퇴하냐라고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늦어도 1월 FMC가 되면은 사실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는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기대가 후퇴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저희는 1분기 말 혹은 2분기 초쯤 되면은 금리가 이제 상반기 좀 고점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채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또 뭐 시점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주식과 달리 사실 똑같은 발행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만기가 다 네. 종류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언제 들어가냐라고 보면 사실은 결국에는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걸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장기물이 가장 조금 수익 측면에서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야기, 금리 전반적인 좀 거시적인 이야기, 미국과 한국 상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의 임재균 연구위원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